1월 24일 TV조선에 출연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유아는 영부인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하여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영부인을 더 품격 있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의 영부인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너무 언론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 같으며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고 부친의 지인인 목사의 선물을 대놓고 거절하긴 어려웠을 것이며 오히려 이 상황을 조장하고 몰래 촬영한 것이 범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청탁은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벌어집니다. 지인의 선물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인유안의 논리라면 이러한 청탁 문화를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이 다수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일반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권한과 동시에 여러 방면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그들의 결정에 공익 이외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적인 정에 이끌려 거부할 수 없었다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닙니다. 신분과 권한을 내려놓고 개인으로 돌아가 사적인 정을 나누며 지낼 것인지,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지며 바로잡을 것인지 영부인 김건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택하는 것만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품격 있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에게 품격을 요구하기 전에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홍호맨입니다. 네, 동지 여러분. 새로운 미래는 열심히 이번 주도 달렸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좀 평소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감성적이지 않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따뜻함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당이라는 말을 대체 쓸 수가 있다. 이 어휘를 얼마 만에 써보는 것이냐. 저는 이제 우리 당이라는 말을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많이 쓰거든요, 일부러.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운 미래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불러주는 게 우리 당을 이제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더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당이다, 이렇게 그 우리 당이라는 말 자체의 어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열린 우리당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108번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 열린 우리당이라는 당명이 상당히 잘 만든 당명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게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 열린 우리당 장명에 많이 의식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장명도 생겨난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그렇고 이 김민석이 알박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냥 민주당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 이제 줄임말은 더민주, 그때 그렇게 갔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가 김민석을 데리고 와가지고 줄임말로 그냥 민주당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죠. 네. 이 김건희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참 이게 가장 최근에 벌어진 게 이 명품백 사건이긴 한데 사실 김건희 리스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죠. 이 국정 전반에 이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된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제2부속실은 왜 안 만들려고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되고 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지. 네, 그것도 참 이상해요. 굳이 또 안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사실상의 부속실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제2부속실을 만들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 참 저기 나오는 기사들에 따르면은 자기 지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죠. 사과하면 총선 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사과를 하고 안 하고 사과를 하든 안 하든 리스크는 지금 터진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수습하려는 모습 보이는 게 그나마 낫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글쎄요, 김건희 여사가 그거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대선 때 그나마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그나마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대선 때 뭘 사과를 했지? 그때는 이제 그 학위 논문이랑 이런 저런 거 가지고
맞다. 네. 그래서 그때 이재명이 기분이 좋을 때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카 질 수 터져- 없다. 복화 터지면서 네, 그러면서 상황이 이제 판이- 분위기가 네, 판이 굽혔죠. 역전이 됐는데 네. 그나마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가진 걸 수 있거든요. 네. 그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했어도 작년에 뭐 벌써 했었어야지. 이게 뭐 이제 그 저기 인터뷰에 적었습니다. 임요한 씨 주장대로 뭐 이거 더 탐사 기획이었나 이거? 서울의 소리 기획이었습니다. 서울의 소리였지. 네. 여기서 좀 그 더러운 짓 한 게 맞긴 맞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맞다고 해도 걸려든 건 어찌됐든 간에 잘못이고 일단. 아니 말로는 막 그 영상 저도 얼핏 봤는데 네. 뭐 이런 거 가져오지 마요 뭐 말은 그렇게 하고서 결국 가방 챙겼다는 거 아니야 아니, 백을. 그거 아니야 저기 그 옛날에 그 범죄의 전쟁 영화 보면 이러지 마요 그런데 봉투 받아서 이렇게 안주머니 집어넣는 거 그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건데 예. 참. 에휴, 뭐 듀얼백이 거의 무슨 뭐 이게 무슨 막 희귀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거 돈 있으면 사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돈 없는 양반도 아닌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가오 떨어지게 그러나 참. 차라리 당당하게 내 돈으로 샀다. 네. 뭐 이러면 다 해결되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 놈의 그 뭐야 해외 순방 나가면 안 그래도 명품샷을 굉장히 들린 장면이 여러 번 사진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막 공식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였던가 하여튼 네. 그러면서 굳이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 매장을 가서 그러니까 매장 문 닫아놓고 네네 그 혼자 쇼핑하는 거. 아니 근데 그런 거 뭐 국민들 중에 이제 정말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계시죠. 왜냐면은 뭐 나라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음. 뭐 명품 사러 다닌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렇다. 그렇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투명하게 하면 뭐돈 많은 사람이 지돈 주고 뭘 사겠다는데 뭐 어쩌냐 이런 실드도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뭐가 행위가 불투명하고 네. 예. 말 나오면은 아니다 뭐 그거 아니다 변명하기 바쁘고 정작 그런 다음에 사과는 없고 이게 워낙에 심하게 누적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명품백 사건이 터지니까 실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냥 나와서도 안 될 텐데. 그리고 굳이 또 이제 이 인유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인유한 씨가 발언한 이 방향 그대로 지금 이제 많이 그 어떻게든 논란을 이제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김종숙 여사님 다시 또 물고 늘어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타기 하려고. 네, 택도 없는 걸로. 네네. 참 하게 이 꼴이 싫어서 지금 우리가 당을 만든 거긴 하지. 여러모로 볼 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뭐야 다른 것 뭐 영본에 대해 품격을 뭐 지켜줘야 되는데 이 소리는 참 진짜 많이 어이가 없었어요. 애초에 대통령의 영분이 국민한테 지금 품격을 지키고 있지 못한데. 아니 그러니까 인유한 그 전 비대위원장 얘기는 되도 않는 걸로 이제 까고 있다 이런 건데 되도 않는 걸로 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꼬투리 잡은 게 아니라 이건 꼬투리 잡힌 거지. 그렇죠. 잡힌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함정 수사에 걸린 거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뭐 청탁인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왜 받냐고 대체. 아니 서울의 소리 측에서 나온 얘기던가, 그러니까 그 목사가 한 얘기던가 이제 그런 뭔가를 들고 가지 않으면은 만날 수가 없대잖아. 애초에 예. 출입이 안 된다고. 예. 근데 뭘 들고 간다 이러면은 뭐 만나준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쪽은. 나도 그럼 저기 비타 500 한 박스 사서 한번 가볼까? 그 비타 500에 5만 원권이 잔뜩 들어야지. 아이씨. 네. 순수한 비타 500만 들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들고 가면 이제 비타 500 한 박스 사가지고 내가 한 번 꺼내 먹고. 그럼 바로 그 길로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 여기 비타 500 많죠. 아니 막 들고 왔는데 사람 성의를 봐서 뭐 얼굴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래야지. 이제. 나가세요. 하여튼 뭐 사과를 해도 지고 지금 상황은 뭐 이길지 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존재 자체가 매우 도움이 안 된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고 이제 그 용산을 나가야지. 예. 밖에서 살아야지. 예. 참, 뭐 이번 주에 또 이제 이 양반이 갑자기 등판을 했어요. 이현주 씨. 언제야 언니는. 네. 네. 뭐 이제 주중에 갑자기 뭐 이재명 측이 이재명의 요청을 해내가지고 이현주가 복당을 뭐 준비 중이다 혹은 뭐 지금 뭐 생각 중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 기사가 나오고 나가지고 뭐 우리는 당연히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제발 들어와라 지금 네. 민주당에 오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원들한테도 이제 이현주는 반발이 큰 이제 인사가 되는 거죠. 뭐 그거 참 신기하긴 했어. 근데 뭐 이현주가 애초에 우리하고는 원수를 졌지만은 사실 이재명 지지자들하고 원수질 일이 있었을까? 뭐 이제 물론 이재명 지지자 중에 이제 또 대통령님 지지자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극렬 개딸들은 그냥 이재명이 데리고 온다 그러면 다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뭐 근데 좀 반대 움직임이 있나요? 아니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SNS 상에서만 봤을 때 아니면 뭐 게시판 그 저기 뭐 재명이네 말 같은데 게시판 캡처된 거 그런 걸 봤을 때 다들 싫어해 이현주 이상하게 비호감이 굉장히 컸어. 근데 이 양반이 워낙 그 동안에 싸지는 게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님 무슨 저기 뭐야 빨갱이라고 고발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얘네 싸지는 말들이 너무 험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저기 뭐야 학교에 그 저기 조리사분들 네네. 급식 노동자분들 그분들 폄하하는 바람도 있었고 뭐 그분들 뭐 정규직화 시키는 거에 관해서인가 아무튼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그런 그분들에 관해서 되게 세게 폄하 발언한 적도 있고 네네. 여러모로 좀 이렇게 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만약 이 양반 영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그러니까 나는 이 양반 영입한다고 했을 때 왜 영입하려고 하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양이원영 때문 아닌가 싶기도 해. 지역구 거기거든. 야 광명. 네. 그 양기대 의원. 네. 근데 지금 양기대한테 양이원영 처발리고 있잖아. 네네네. 거의 유일하게 네. 홀로 네. 지고 있죠. 그래서 저거 안 되겠다. 그리고 양이원영 보내고 이현주 꽂아가지고 밀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더라고. 딱히 쓸모가 없거든 이 사람이 지금 당에 들어와가지고 굳이 뭐 무슨 정도로? 그러니까 자격 공천을 위해서 선수 바꾸려고. 예. 이재명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영입하면 하지 뭐 특히 이런 인사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쓰임새가 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없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굳이 데려올 필요. 지금 티오 지금 꽉꽉 차가지고 지금 난린데. 네. 참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좀 뭐 복당한다고 확정적인 기사는 나온 적이 없고 복당을 뭐 검토 중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네. 반발 여론이 굉장히 심한 걸 저희들도 체감을 했는데 다음 날 이제 그냥 뭐 계속 복당한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계속 뭐 검토 중이다 생각 중이다 그렇게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이 뭐 쉴드를 쳐주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안 해줄 것 같아. 이재명도 그냥 간 좀 보다가 그냥 만 것 같은데 봐서는. 이재명 뭐 특유의 문개기가 또 나오겠죠. 네. 참, 뭐 정동현도 그래도 썼는데 이현주라고 못 그래다 쓸 건 뭐냐 싶긴 하다 또 생각해 보면은 정동현이나 이현주랑 뭐가 달라? 자 다음 소식은 비교적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벌어졌죠 이게. 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압구정에서 그 중학생한테 네. 갑자기 피습을 당한 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제 영상 보면 상당히 좀 끔찍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다행히 그 학생이 그렇게 힘이 세질 않았는지 뭐 아니면 이제 둔기를 쓴다 그 돌덩이로 이제 쳤다고 하는데 뭐 돌덩이로 제대로 내려치지를 못한 것인지 막 수차례 가격을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교적 상처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해요. 뭐 봉합은 한 1cm 정도 찢어져서 봉합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뇌진탕이나 두개골에 뭐 영양 출혈이나 타격받은 그런 건 없다고 하니까 뭐 그나마 이제 중상은 아닌 것 같아서 참 다행인데 뭐 이제 이것도 지금 이 피습자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추측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사주를 받은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 경우도 있고 뭐 더 나가면은 저기 뭐 이제 진보운동 진보 시민 운동 쪽 그쪽들 중에 보면 이제 좀 어린 학생들 상대로 이제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데서 이제 의식화 교육을 일찌감치 시켜가지고
실제로 보면 좀 학생들이 무시무시한 소리도 하고 그래요.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해보면은. 아, 혁명 전사를 네, 뭐 프롤레타리아 혁명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21세기에 10대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포섭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런데 뭐 그거는 알 수가 없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상태로 지금 경찰이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 드라이하게 보면은 이 학생은 좀 심리 상태가 이제 정상적이지는 않았다, 일반적이지는 않았다, 이제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조울증이 굉장히 조울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병원에 이제 수감시켜 놓은 상태고, 조울증이 근데 이게 그 굉장히 좀 진짜로 하드하거든요. 이게 그 심리 상담사나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환자가 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게 더 심한 이제 중증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종잡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감정 기복이 말 그대로 조울증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웃다가 울다가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 단순하게 말하면은. 근데 이제 이 양쪽 그 감정,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나 내려갔을 때나 이 극과 극단의 그 진폭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그 주기가 굉장히 짧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쉽게 그거를 상상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상상을 해보자면은 그 기분이 좋다가 나쁘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이 텀이 굉장히 짧고 굉장히 그 간격이 크다고 생각하면은 그 가운데 있으면은 이 심리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멘탈이 버텨지겠습니까? 계속 현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의 상태일 때는 생각해보면 내가 울다가 웃었던 그 상황들이 다 뭐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현타가 오겠냐고. 그래서 결국 사람이 그 때문에 이제 무너진다고 하거든요. 무너지고 이제 다른 증상으로 또 확전될 가능성도 그거 뭐 일단 조현병 같은 걸로.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 발표에 이 학생이 조울증이 있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 봐가지고는 그냥 저는 좀 이렇게 심신미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현재까지는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이유 같은 건 잘 모르겠고 다른 이유를 굳이 갖다 붙일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뭐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그래도 좀 이제 이상한 건 있죠. 그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런 일정인데 배현진 의원 그렇죠. 일정이. 배현진 의원이 지역구가 송파인데 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압구정이니까. 네. 그 어떻게 도대체 알았을까? 네. 아니면 정말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견한 것인지. 뭐 이제 우발적으로 발견했을 수도 있을까요? 예, 없진 않죠. 뭐 그 학생이 지금 이제 그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 학생이 진술한 거는 그냥 연예인 만나러 왔다가 우연하게 이제 배현진을 마주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또 그 학생이 이재명 지지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재명 지지 집회에 나간 영상을 그 톡방에 어디 올린 게 있다고 하죠. 뭐 근데 그 꼭 나갔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재명 지지자에서 배현진을 필습했다 이것도 좀 저는 맥락은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배현진이 딱히 이재명 지지층 입장에서 공공의 적이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최고위원 할 때도 굉장히 예전 일이고 네. 그때는 이재명이 대표일 때도 아니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막 특별히 이렇게 눈에 찍힐 일은 기억나는 게 없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냥 국민의힘이라서. 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서 벌어진 일 같으니까 이거를 뭐 동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건 어렵지만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 적개심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실제로 보면 필습 상황 영상을 보면 상당한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한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네. 사람 죽일 듯이 이렇게 내려쳤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 적개심의 근원이 뭐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 또 극한 대립의 정치 상황이 나은 게 아닌가? 극한 대립의 정치 상황을 비롯된 게 아닌가라고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래서 결국 이 필습이 그런 이유로 벌어졌든 아니든 간에 지금 상황에 대한 또 하나의 그 경전을 울리는 사건이 될 수는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 같은 경우는 이 성명을 상당히 잘 냈어요. 이걸 또 정쟁으로 안 몰고 가고 그냥 이제 극한 대립,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취지의 이제 그런 입장문을 냈었고, 뭐 이제 앞서서 발빠르게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도 이낙연 위원장님이 이제 성명을 내셨는데 역시 뭐 대동소이합니다. 네네.
또 이재명은 또 이제 또 여기다 굳이 자기 핏을 묻혀가지고 자기 뭐 칼 맞은데 욱신욱신하다 그런 소리 하면서 아 진짜? 아 역시 이명박이네. 네. 달라.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네, 달라. 내가 겪어봐서 네. 아는데. 이 저기 뭐 근래 이제 한동훈이 그 김건희 여사 이제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그 청와대 그 뭐 용산의 입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한번 내전 같은 게 있다가 지나갔잖아요. 네네. 뭐 이제 쇼로 보이긴 하지만은 그 봉합 과정이.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참 그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동안의 어떤 뭐 발언이나 어떤 행적 같은 거 보면은 우리랑 확실히 안 맞다 그런 부분들이 많긴 했지만은 또 이런 상황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상식적인 스탠스를 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랑 비교하면 누구든 간에 이제 선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비상식적이야. 몰상식해. 이재명이랑 지금 정치판에서 이재명 수준의 제일 몰상식에 가까운 사람은 아무래도 김건희가 아닐까 저는. 네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는 최대한 지금 뒤로 숨겨놓은 상태니까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워낙 급하니까 또 숨겨놓은 거죠. 네. 도움이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때문에 안 돼. 지금 뭐 한동훈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이제 좀 용산이랑 이렇게 대립각 세우면서 저거 어떻게 좀 내전 상황으로 이제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그렇게 가지는 않았고 결국은 지금 이제 뭐 약간의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근데 이제 그 반사 이익의 규모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아직은 안 되고 있어서 네. 뭐 어느 정도 될지. 네.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약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은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한계가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적인 느낌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그 반등은 했지만 그 이상 어느 확장하는 모습까지 이어지는 거는 정확하게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었고 네. 언론에서도 이제 그 한계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지적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특검법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직전과 취임하고 나서도 항상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오지 않았죠. 근데 이제 뭐 사과도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김경률. 그렇죠. 김경률이 예. 되게 이제 좀 그 세게 얘기를 했죠. 비대위원이. 네. 예. 이 앞서서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인유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발언한 것도 이것도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김경률한테 한 얘기예요. 더 품격 있게 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네네. 이제 말이 망도 안 했도 이제 그 거론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차라리 그 얘기가 정확하게 한 건데 그거 다 이제 주워 삼켰죠. 뱉은 네. 말을. 네. 다 뭐 별일 없을 거다.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뭐 이것도 그렇고 참 그 명함만 하나 새로 파면은 사람들이 말이 네. 너무 달라져. 어쩔 수 없지 뭐. 김경률이 그 조국 흑서 쓰면서 막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했던 말들이 그대로 있는데 네. 김건희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 얼마 얘기도 안 했는데 그거를 싹 다 다시 집어 삼켜야 되다니. 뭐 그 양반도 지금 뭐 마포에 출마를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으니까. 아, 근데 그것도 참 뭐 경우에 좀 안 맞아요. 그렇죠. 예. 아니 하다못해 비대위원 활동이라도 끝나고라던가 아니면 비대위원 직을 내려놓고서 아니면 영입 문제를 영입을 하든가. 그러니까. 근데 무슨 비대위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자기가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이런 일은 정치권에서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 아마추어 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가타부타 이게 서로 말들이 없어요. 그냥 그 당사자죠. 지금 마포갑인가 마포을인가 했던 네. 그 현재 원외 지역위원장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하셨던 분이죠. 네. 그분만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는 없어요. 네. 예, 그 이번에 이제 뭐 중진들이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뭐 이거를 약간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네네.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거 외에는 그러니까 좀 경우 없이 돌아간다. 아마추어 같이 그런 게 뭐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금 국힘이 이제 인재 영입 인사를 이제 속속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게 국힘 같은 경우에 지금 영입 인사들을 험지에 내보내고 있어요. 뭐 서울 쪽에 좀 빡센 지역구들 그런데 많이 내보내고 있어가지고 이건 또 무슨 경우냐 싶게. 그런데 이것은 저희 그 20대 총선이죠. 네. 그리고 20대고 20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직전이 말고 그 2016년. 네네. 그때도 그 문재인 당시 당 대표께서 네. 그 인재 영입 위원장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뭐 이제 여러 데리고 오셨죠. 네. 그때 그 더벤져스라고. 네. 대체로 험지 쪽 많이 내보냈어요.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영입 인사들도 항상 이렇게 뭐 어떤 자리 받고 왔냐, 네. 어디 출마, 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왔다. 다 당에다 위험하고 뭐 험지로 나가라면 험지로 나가고 나가라는 대로 하겠다. 뭐 영입 인사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분위기를 잡았거든요.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굉장히 합리적인 뭐 그렇게 행동을 한다. 예.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당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기 딱 좋거든요. 네. 니네 사람들 꽂으려고 하는 거지 좋은 자리에다가 그렇지.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상식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민주당의 지금 공천 행태에 비하면은 네네. 그 영입 인사 험지 그리고 서울이면은 격전지 험지까지는 아니고 격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서울은. 뭐 그렇죠. 서울도 많이 지금 그 네. 여론이 엎어지는 상태라 가지고. 네, 예. 근데 이제 변수가 근데 이제 좀 국민의힘에 유리했는데 네. 또 우리 여사님이 네. 많이 또 험지 시나리오 제대로 써주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하기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당도 서울에 후보를 낼 테니까. 네네. 그래 보이면은 국힘 쪽에 유리할 수도 있겠다. 서울에서는 오히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표를 받아올지 몰라.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러니까 민주당 표를 많이 땡겨오지는 못하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참 그리고 이거 요 기사 한번 잠깐 봅시다. 네네. 이게 이제 어제 연합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그 미국이 이제 달에 우리나라에 이제 제안을 한 게 달에 큐브 위성을 보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이제 이걸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아르테미스 네. 프로젝트인가 뭐 그거죠. 이게 이제 그 나사에서 지금 이제 달 탐사 프로젝트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26년에 아르테미스 2호가 지금 이제 달로 발사될 예정이거든요. 2호 같은 경우는 유인 탐사선이에요. 아, 네네. 그리고 달에 착륙은 안 하고 달 궤도 비행까지 하고 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르테미스 2호 같은 경우에 약간의 이제 그 화물 공간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제안을 했던 거예요. 여기다 이 화물 공간에 우리나라 큐브 위성을 실으면은 달에다가 이제 던져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딱 이름 자체가 큐브 위성이라고 돼 있는 거 보면은 네. 뭐 크기가 아주 큰 그런 위성은 아닌가 봐요. 정말 큐브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큐브 위성 그래도 사이즈가 다양하긴 한데 네. 과거에 기존에 이제 큐브 위성 그러면은 가로세로 이제 10cm짜리 정육면체 요 사이즈의 이제 위성이고, 이게 과거에는 그래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교육용으로 그렇게 활용이 됐었는데 그 시절에 비해서 점점 이제 기술 레벨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 사이즈 안에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탐사 목적으로 써요. 큐브 위성이. 네네. 실제로 지금 화성 같은 경우에 큐브 위성 많이 던져져 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달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도 지금 우주로 나가야 되는 시대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경우도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많이 펴셨잖아요. 임기 동안에 우리별 쏘아올리고 하면서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에도 적극 참가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거 이제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야 우리 그 26년에 로켓 그 달에 보낼 거니까 누구 위성 하나 집어넣자 그랬더니 돈 없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거 나중에
직접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산은 훨씬 덜 들 텐데.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이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따라잡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 연합 기사 보면은 과거 사례 중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 우주 정거장 계획에서 이제 그게 미르였나 아무튼 미르는 러시아 거고 뭐였지 스카이랩이었나 아무튼 과거에 이제 그 다국적 그런 이제 우주 정거장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지금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참가를 못했는데 그때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참고해서 로봇팔 기술을 굉장히 많이 습득을 했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쪽 기술 레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못 따라간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예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안 하고 맨날 돈 없다고 그러면서 외국 나가서 작년에 뭐 600억인가 500억인가 썼잖아. 외국 순방하면서. 예산 엄청 늘렸죠. 네. 또 올해 예산에. 네. 그런데 돈 펑펑 쓰면서 이런 거 돈 없다고 안 해버리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진짜. 아니 항공우주청까지나 만들어 놓고서 만들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항공우주청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이게 예산 하나 못 돌리면 네. 참 깝깝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죠. 네. 진짜 윤석열은 이재명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오죽하면은 일부 어떤 분도 이러시더라고. 뚱뚱한 이재명이라고. 아니 그래도 배 나온 이재명이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나 참. 그거 거기만큼이나 이미지가 추락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리고 25일날 밤엔가는 또 뭐 수방사에서 밤중에 훈련했잖아요. 장갑차 네네. 12대인가 갑자기 서울 시내로 보내가지고 올해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나라 정세가 좀 불안해요. 대외적으로 이제 좀 심각하게 보는 쪽은 올해 안에 지금 북한 한번 무력 도발해가지고 국지전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이제 대만 침공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은 전선을 이제 흐트려 놓아야지 미국이 개입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북한도 도발을 한다 이거야. 이를테면은 뭐 그런 식의 시나리오도 있고 한데 그런 와중에 무슨 밤중에 장갑차 서울 시내에 집어넣는 그런 훈련이 나오고 뜬금없이 이럴 때일수록 북한하고 어떻게 대화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고 국방부 장관이라는 작자는 참 정신머리 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참 힘듭니다 여러모로. 국방부 장관부터 막 교체를 해버려야 네. 되는데. 에이, 어찌됐든 간에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네.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을 타파해보고자 이제 우리가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우리 당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자,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텔레그램 안 쓰는 판깨라님, 웰컴퓨터님, 달타냥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술 마시고 오랜만에 판테라를 열심히 듣다가 잤는데 판깨라 들으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야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우리 방송 저는 이제 우리 방송 들으면서 주무신다는 분들이 뭐 제가 이제 물론 좀 말이 웅얼웅얼 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은 목소리도 안 좋은데 이 목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이제 판테라 들으면서 다 자고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은 무슨 소리도 상관없다 잠자는 데는. 네네. 뭐 제 목소리를 듣고 주무시는 거겠죠. 시작을 제 목소리로 그렇지.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인트로만 듣다가 자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인트로 때 싹 인트로 목소리 톤을 바꾸고 막 그롤링으로 막그 안철수 목에 힘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 한번 해봐. 다음에는. 예. 다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술 한잔 하고 해야겠는데. 술 한잔 하고 한번 해봐. 네, 다음은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든 안전 포장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혹시 AS가 필요하시면 미리 연락을 주세요. 포장에 필요한 안전 박스를 보내드리니 거기에다가 고장난 컴퓨터를 넣고 반품해 시켜주시면 편하게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월 특별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데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31일까지인데 지금 이제 그 오늘 지난 밤이었죠. 제가 이제 새벽에 대본 쓰다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만은 네. 너무 저조해. 네. 계정 팔로워가 1046 지난주보다 한 20 정도 늘었나? 지난주에 1020 정도였으니까. 네네. 그리고 리트윗이 337 이것도 한 30개 정도 늘었어요. 이 만개 못 채울 것 같아. 네. 지금쯤은 네 이제 추구 전략 그러니까 추구 전략을 지금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네네. 뭐 그냥 엎어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뭐 이거를 생각하기- 확 연장을 해가지고 예. 2024년 12월까지 해가지고 그때 10,000명이 차면 예. 이 노트북을 예. 싹 사은품으로 아니 뭐 묶고 더블로 가라 하든지 묶고 더블로 연물로. 예 그런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추구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 네네. 아마 이미 계획이 서 있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추측해 봅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네.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지만 일단은 당장 설 선물 세트 판매 시작했습니다. 절찬 판매 중입니다. 여기 이제 구성은 옷감단지 3구, 호두광정 밤냉개 각 6구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가격이 38,000원이고 이게 그 주문한다고 지금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예약 주문하면은 그러니까 발송일이 3일로 나눠져 있어요. 1월 30일 날 발송하는 물량이 있고 2월 1일 날 발송하는 물량이 있고 2월 5일 날 발송하는 물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송일자를 선택해 가지고 예약 주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이제 그 설날에 가장 인접한 마지막 발송일이 2월 5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2월 5일 쪽에 지금 주문이 많이 몰려 있는 상태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2월 5일 쪽 주문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 주문 메뉴를 닫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남원카카 사장님이 말씀을 하신 게 뭐 만약에 2월 5일 주문이 매진됐다고 해도 나이브 TV 그 광고 듣고 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시면은 잠시 주문 메뉴를 열어주시겠다고 합니다. 특별히 호의를 봐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인트로 듣다 잠드시면 이거 못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라이브 TV를 좀 믿으시고 2월 5일 발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2월 5일로 아직은 매진된 거 아니니까. 네네네. 네. 서둘러 많이 이제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소제목을 제가 요거를 우리 눈에만 보였던 거라고 붙였는데 요거 소제목을 고쳐야 될 것 같아. 내 일할 줄 알았다 고쳐야 될 것 같아. 맞네. 일할 줄 알았다. 네. 이거 사실 우리는 뻔히 그 주창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순망치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과감하게 멱살을 잡을 줄은 저는 좀 몰랐어요. 저는 충분히 이러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숙청이 있을 것이라고 이 정도로. 자, 이제 1월 20일 날 뭐 기사를 하나 봅시다.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봅시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86 전대협 vs 97 한 청년 공천 심사 앞두고 전면전 해가지고 여기 이제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1월 19일 날에 그 영인을 김민기 삼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네네. 그랬더니만 요날 이제 이 김민기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윤용조 전 민주당 당대표실 부국장 이 양반도 이제 이재명 측근인데 이 양반이 1월 19일 날 입장문을 내요. 야,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때부터도 그렇지만 진짜 이런저런 한 청년 출신 사람들을 가까이에 많이 뒀네요. 연령대가 이제 대충 한 청년 세대가 지금 이제 40대 후반 50대 되니까 대충 뭐
이런저런 역할을 할 만한 나이이긴 한데 굳이 한청년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골라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한 명 이렇게 딱 하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실 따라올 것 같긴 해요. 한청년이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윤영주 이 양반도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한청년 대의원 출신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청년 인사라고 볼 수 있죠. 이 입장문 내용이 뭐 이렇습니다. 국민은 과감한 선수 교체를 원한다. 특히 지난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노영민 두 분은 권력 유지가 목표가 아니라면 물러나는 게 맞다. 전대협 1기 의장으로 86세대 마청이고 이번에 출마하면 서울 구로구에서 7번째 출마가 되는 이인영 의원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제 이 양반이 저격한 거는 임종석, 노영민, 이인영 요 세 사람입니다. 불출마하라고. 네네네. 자 이제 요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20일 날은 또 더민주 혁신회의 대표적인 이제 외곽 관양계 조직이죠. 네네네. 여기서 입장문을 냈어요. 좀 웃겨요. 이 여기서 말한 논리가 이번 총선은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인데 이 구도를 해칠 수 있는 전 정부 인사들의 출마는 총선 구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만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출마를 해버리면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대결 구도가 된다는 거야. 문재인 정부 대 윤석열 정부에. 좀 누가 이렇게 본다는 거지 대체?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논리가? 나는 와닿지가 않는데 이 논리는 전혀. 그리고 이게 되게 건방지죠. 그러니까는 대선도 네.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문에 졌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이. 그렇죠. 그 잘 짚어주셨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다시 이재명 책임론을 이제 지어보려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괜히 잠잠히 있던 또 문재인 정부의 멱살을 이제 자꾸 끌고 왔는데 네. 이재명 때문에 졌다니까. 그러니까. 몇 번 얘기해야 돼. 아니 뭐 지난 대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였냐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소리를 할 거면 진짜 대통령님 얘기도 내가 웬만하면은 꺼내기 싫은데 네. 정보 얘기도 그렇고 네. 지금은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네. 끌고 오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냥 이재명이니까 진 거라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문재인 정부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하다못해 이낙연 총리가 대선 후보였으면 모르겠어. 그렇죠. 이낙연 위원장님이 대선 네, 후보였는데 예. 만약 윤석열한테 깨졌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와, 만약에 그런 갑자기 등골에 소름이 돋는데 네. 그럼 진짜 크게 진 거죠. 그렇죠. 그렇게 졌으면. 그렇게 졌으면 크게 졌는데 그렇게 하면 질 리가 없지. 웬만하면 안 졌지 진짜. 이거 그때면 그렇게 됐으면. 뭐 이제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근거를 뭐 못 댈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랬으면은 우리가 막 길길이 날때서라도 이겼을 거야. 그 선거는 질 수가 없었어. 선택지가 있었으니까 확실하게. 뭐 아무튼 뭐 그래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덧붙이기를 지난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장관급 이상을 역임한 중진급 인사들의 재출마를 당내 많은 이들이 우려한다. 당과 정권 차원의 권한과 책임이 컸던 분들인 만큼 과감하게 선택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 별로 정중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중히 네. 요청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또 다른 원의 조직이죠. 갈라져서 난 두 개 네. 동파라고 할 수 있죠. 네, 민주당 혁신행동에서도 네. 성명을 냈는데 86들은 당의 후보자 심사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현역 운동권은 프리패스냐? 기동민 의원은 고가의 양복을 받은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고 또 음주와 사기 전과에 공천 장사 의혹이 보도된 송갑석 의원은 어떤가?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아주 저격질 대놓고 하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윤영찬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와 조치도 촉구한다. 네, 이 이유가 좀 웃겨.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에 속해 있었지만 탈당을 하지 않아서 당원들을 기만했다. 이게 왜 뭐. 기만이지? 그러니까 탈당을 했으면 기만이 아닌 거야? 탈당을 했으면 그게 더 깔끔하긴 한 거죠. 아니 뭐 깔끔하긴 한데 가려다가 안 가고 돌아왔다는데 이게 기만이지? 근데 뭐
뭐 근데 뼈 아프긴 합니다. 뭐 네. 기동민 의원의 케이스도 그렇고 윤건영 의원 케이스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죠. 네. 네. 이분의 케이스도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혁신운동의 혁신운동이 저격한 유영찬 의원 제외하고 네네네. 앞서 저격한 요 세 명의 요 저격들은 뭐 합당합니다.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이재명은 냅뒀거든.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어, 만약에 그래 뭐 감점이든 아니면 공천 자격을 박탈하든 한다. 이재명은 엊그제도 저기 법정 가가지고 유동규랑 말싸움하고 왔는데 무슨 혁신운동 이 새끼들 아유 진짜 아 진짜 여기가 여기다 하여튼 참 끝내주게 한심한 조직이죠. 네. 여기 그 민형배 있고 그러니까 현근택 있고 어제 그 백브리핑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어제 그 백브리핑에서 엄청난 걸 하나 터뜨렸는데 아 현근택 씨 그 지금 이제 SNS에 올라와 있을 텐데 현근택 씨가 사과한다고 한 거? 사과한다고 했는데 사과 네네.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아, 그 이제 백광현 총재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두 계좌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잠깐 이제 뭐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이제 현근택이랑 백총이랑 만났어요 결국. 아,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줬군요. 그래서 예, 백총이 예. 이제 얘기를 한 게 이거 좀 당신이 방송에서 한 얘기니까 그럼 방송에서 다시 나가가지고 정정해 달라고 네네. 사과하고 정정해 달라고 네. 우리 청취자들도 같이 청취자들 향해서 정정해 달라 그랬더니만은 현근택이 그 저기 CBS 잘렸대. 잘린 건지 잘린 게 아니라 출마를 하니까 이제 관둔 건지 잘린 건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 나가는 방송이 없대. 네네네.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방송 나가는 방송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영상 만들어서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기대는 안 했대. 설마 하겠냐. 네네. 근데 찍어서 보낸 거야. 오. 근데 좀 보면 좀 그래요. 아무튼 그 영상 보시면은. 근데 뭐 잘못했으면은 그렇게 해야지. 아니 뭐 소송을 소취하를 바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나 같으면 그냥 그 벌금 맞고 만다. 뭐 그것도 방법이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면 벌금 받고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서 숙여버리면은 뭐 제가 만약 현근택 입장이라고 하면은 현근택은 상당한 개딸들의 어떤 그 지지를 받는 현근택도 일종의 스피커잖아요 하나의. 네네네. 약간의 그 대변인 혹은 대표자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이제 그 꼴랑 벌금 얼마 그거 면하겠다고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 버리면은 그건 현근택 개인으로 숙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 그 지지층 전체가 어떻게 그 한번 이제 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 현근택은 스스로의 어떤 대표성을 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한 거라고 저는 본단 말이지. 아이 뭐 진영까지 그렇게 했다고 할 필요 있나요? 내가 디테일이 조금 틀려가지고 뭐 말실수가 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영상을 보내가지고 지금 그게 박제가 됐단 말이지. 어찌됐든 간에 그 백총이 전리품이 돼버렸단 말이지. 그렇죠. 그거는 네. 좀.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자기 지지층 전체에 상처를 크게 주는 거란 말이야. 그 행동 자체가. 떳떳해야지. 사과를 했으면 떳떳해야 돼. 그래도. 근데 아무튼 그 영상 보면은 너무 저도 어제 정말 크게 웃었다 그것 때문에. 네. 뭐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기 잘못에 대한 뭐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그런 뉘우침이 있다면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씨는 이제 뭐 출마 뭐 당분간 힘들 것 같고 모르겠다. 또 보궐자리 나오면 하나 꽂아줄라는 모르겠지만 별로 그래 보이지도 않고 당내에서 지금 주도권 싸움에서 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냥 현근택 씨는 그냥 지금이라도 네. 냉국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서로 코인판이 뛰어드는 게 낫지 않을까. 정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시던가. 뭐. 그러니까. 네. 지금 그동안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문장력 같은 걸 봐서는 변호사에도 그렇게 잘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요즘 변호사도 워낙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옛날에 이재명 깔 땐 말 잘했어. 뭐 그렇긴 했죠. 그땐 잘했어. 그렇죠. 그때만 TV에 나왔을 때 이제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죠.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네. 예. 이렇게 잘했었어요.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그냥 똥멍청이가 돼버려가지고. 네. 제가 트윗에도 썼습니다만 현근택 씨가 그 한 2017년 18년 그때 슬슬 계속 지금까지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국회의원 만들어 줬다니까. 아, 그럼. 사람이 좀 초질. 아, 제발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들어오세요. 그렇지. 막 이런 얘기 하겠지. 뭐 우쭈 쭈어지고 막 그래. 참 사람이 좀 초질관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막 영합하려고 하다 하면서 자기 중심 잃어버리면은 현근택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스탠스 전환을 해도 네. 거의 무슨 서북청년단급 그렇죠. 막 월남한 사람 아주 전환에서는 아주 가열차게 아유 제일선에서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우리를 그냥 빨갱이 잡듯이 막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만날 일은 없는 겁니다. 네. 뭐 이제 만나도 이제 뭐 좋은 얼굴로 보기 힘들고. 자, 이제 윤영찬 의원 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윤영찬 의원은 이런 꼴을 날 줄 몰랐을까 진짜로? 복당할 때? 아니 알았겠죠. 복당이 아니지. 그러니까 탈당 그 접었을 때 이런 꼴을 날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왜 들어갔을까 그러면은? 그런데 뭐 이제 거기가 뭐 되게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3파전이었잖아. 윤영찬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근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석주라고 걔도 이제 한총련 출신의 뭐 경기도에서 뭐 한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현근택이 아웃되면서 그 비례대표 의원을 맡고 있던 이수준 씨가 그렇죠. 서대문구가 이제 전략공천 지역이 되면서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아 갑자기 나 주원구로 가야겠다. 이재명의 심장을 시킨다고. 네 그런 식으로 뭐 뛰어들질 않나. 그 다음에 이수진 비례대표 말고 또 누구 하나 또 뭐 중원으로 또 온다고 하여튼 뭐 완전히 그냥 윤영찬 의원이 만만한 호구가 된 것만. 네. 근데 막 너무 막 그 중구난방으로 끼어드니까. 자객공천이라기보다는 그냥 윤영찬 의원이 만만해 보여가지고 막 개나 소나 오는 것 같아요. 개딸만으로 이제 경선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겠지. 네, 서로. 뭐 근데 윤영찬 의원 뭐 나름 자기 그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뭐 어느 정도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치고도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은 뭐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상황이 너무 비참하단 말이지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는 뭐 본인이 견뎌내야죠. 네. 그 저기 뭐 유정찬 의원 그 지지자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 저 들어갔다가 이제 안 나오고 그냥 있는데 그 단톡방도 지금 분위기 보면 참 거시기 하더라고. 그 단톡방에서 막 아직도 새로운 미래로 오십시오 이런 글 올리는 분도 있고 뭐 그렇던데. 아 네네. 에휴, 네. 뭐 그런 것까지 다. 그럼 오욕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윤영찬 의원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뭐 이제 뭐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친명 자격 공천 대표 지역들이라고 여기 이제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게 있던데 이걸 잠깐 보자면은 뭐 청주 홍덕 여기는 도정환 의원 지역구입니다. 네. 이제 이현희 민정권 상금 부원장 이 양반이 지금 이제 자격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그 혁신의 행동에. 네. 현근택과 남영희도 했던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군요. 이게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꽤 직책이 이제 센 더구나 상근 부원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센 직책인데. 그렇죠. 민주연구원 원장과 더불어서 뭐 꽤 있는데 그거를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려놨어요. 이재명 당대표 그렇죠. 시절에. 이현이만 옛날 김용도 얘기 있었잖아. 네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다음에 중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윤영찬 의원 지역구고 비례 이수진이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민심이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역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아니 이수진 연고도 없고 지역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뭐 하겠다는 거냐. 그렇죠. 그런 이제 지역 일반에 이제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윤영찬 의원도 윤영찬 의원이지만 그 이석주라는 사람이 제일 짜증 날 것 같아. 자꾸 뭐 이상한 애들이 하나하나 자꾸 새로 끼어드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도 자기들끼리 또 머리 잡고 싸우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석주 나름대로는 내가 윤영찬이랑 다이다이 뜨면 내가 이긴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자꾸 뭐 이상한 애 하나씩 더 끼어드니까 아 피곤한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서울 강북을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병원 의원 지역구인데 여기는 이제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네. 형도 골 때리지. 강원도당 위원장이 왜 강북에 나와 갑자기? 강원도를 갑자기 훅 버리고.
그리고 이제 안산 상록갑 여기는 이제 전해철 의원이었고 그 인물 양문석이 네.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고 논란의 인물. 네. 그리고 인천 서구는 또 이제 신동근 의원 지역구인데 여기는 모경종 당대표실 차장. 당대표실 차장이니까 뭐 이재명 인사죠, 뻔하죠. 네. 그리고 서울 금천 같은 경우는 현역 누구였지? 아유, 나 현역을 안 적어놨는데 아무튼 현역이 지금 불출마 선언한 상태라 가지고. 아, 네네. 그래서 이제 한정우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이 출마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원장 조상호. 이 민주당 법률위원회 얘가 지금 이재명 변호인 단이거든 사실상. 네네. 네.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또 변호사 하나가 여기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는 박경리 전 청와대 대변인이 또 이제 여기도 불출마 지역구라 가지고 불출마 선언 지역구라 나오려고 하는데 민병선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 사람이 아마 대선 때 선대위 대변인이었을 거야. 이재명 캠프. 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뭐 붙는 양상이고 요거 또 추가해가지고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예전에 그 21대 총선 때 서초 쪽인가 그쪽으로 출마하지 않으셨나? 어떻게 하남으로 가셨네. 뭐 여의치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한국일보에서 1월 24일 날 이제 이런 표제의 기사를 냈습니다. 꽃길에만 몰리는 이재명 경기도 참모들 현역 없는 무주공산 추사표 선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불출마 선언 지역들 주로 네네. 경기도에 출마하는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인사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현욱은 이제 경기 용인정에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탄희 지역구예요. 네. 그리고 문학진 여기는 임종성 지역구예요. 임종성도 지금 이제 불출마 선언했죠. 네네. 뇌물 때문에 지금 감옥 안에 많이 해가지고. 네. 여기가 경기 용인정인데 경기 광주을인데 여기 이제 문학진 같은 경우는 이 양반이 이선인가 뭐 아무튼 하고 이제 21대 때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지난 총선 때. 그리고 삼선을 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측근으로 상당히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평택 항만공사 사장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이게 도지사가 꽂아주는 자리예요, 여기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외곽에서 이재명 측근으로 많이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경기 광주로 갑니다. 이 사람이 광주는 아니고 다른 데서 당선이 돼가지고 이선인가 했었는데 처음에 2000년도인가 처음 출마했을 때가 광주였거든요. 네. 이때 깨졌었어 광주에서. 그랬다가 이제 다시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진석범 이 사람은 경기 화성을에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민주당에서는 불출마 지역구지. 왜냐하면 이현우 의원 지역구라 가지고. 네네. 진석범은 경기 복지대단 대표입니다. 또 이런 뭐 이재명이 꽂아준 사람이지 뻔하지. 네. 그리고 임진 이 사람이 문제의 경기도 상권진흥원장인데 이 사람은 그 지역 상품권 네. 관련 인물이네요. 여기 이제 경기 수원무 김지표 의장님 지역구. 네네. 될라나? 알 수 없습니다. 김지표 의장님은 지역구를 상당히 관리를 잘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물려주실지 덕을 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김흥국이 아니고 되게 헷갈리는데 경기도 대변인 출신입니다. 아, 네. 여기는 서울 서대문갑 여기 이제 우상호 지역구예요. 예, 우상호 의원도 불출마했죠. 네. 그리고 이제 민병선 여기는 경기도 보도특보 출신인데 이 사람은 경기 하남. 그래서 네네. 아까 이제 그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이랑 네네. 네 이제 붙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나오고 있고 뭐 이외에도 광주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저기 호남 쪽에도 지금 그 양부남 출마하지 지금. 네, 양부남이 광주 쪽인가? 양부남이랑 또 하나 더 있는데 민주당 그 법률특보 하나 더 있는데. 네네네. 다 그 이재명 그 실드. 네네. 해주는 네. 지금 그런 변호사들이잖아요. 네. 네. 둘 다 좀 광주에 나오고 있죠. 한 명이 양보하면 누구지? 나도 까먹었다. 그 저희 양행자 의원 지역구에 나오려는 인사 하나 있고 뭐 그런데. 네. 뭐 지금은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양부남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예전에 이제 강 의원하고 서로 그렇죠. 인연이 네.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강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뭐 이제 다 지나간 얘기가 됐죠. 골 때려. 그러니까 보면. 네, 골 때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한총련이랑 전대협이랑 맞붙는 그런 양상인데 이 와중에 이 한대협 그러니까 한총련이랑 전대협만 싸웠냐면 그게 또 아니야. 이 꼴이 상당히 참 우스웠는데 1월 23일 추미애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윤한 충돌과 정치 양심의 실종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훈이랑 이제 그 용산이랑 맞붙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추미애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면은 한동훈이 이제 과거 그 전두환 시대에 노태우의 스탠스로 이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동안에 이제 한동훈이랑 그 윤석열이 성공한 검사직을 수행하면서 성공한 그 방식이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수사를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거칠고 무리한 수사를 많이 하면서 이제 거기서 성과를 내 가지고 이제 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이제 그 특수부 검사였으니까 뭐 살아있는 권력에 이제 칼을 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연출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그걸 동료로 대통령까지 됐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도 이제 같은 방식을 취했다는 거야. 말하자면 이제 김건희에 관해서 네. 일종의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그런 모양을 새를 만들어냈는데 뭐 이제 김어준의 해석이 여기서 이제 김어준 피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 권력에 칼을 대기 전에 여론의 호응도를 상당히 끌어내는 사전 작업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는데 한동훈은 그런 사전 작업 없이 갑자기 칼을 들이댔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실패할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은 이 상황에서 엎어질 것이다라고 추미애는 예측을 했던 거예요. 김어준도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것 같은데 불과 며칠 전에 윤석열이 그렇게 여우라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이번 주 여론조사 보면은 한동훈 그 긍정 여론 지표가 60%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직전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이랑 비등한 수준이었어요. 40%대. 그랬다가 지금 이번 주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확 치고 올라간 그런 감이 있는데 그거는 이 대립 관계에서 얻어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뭐 김건희 여사를 특별히 저격했다거나 뭐 그런 거는 거의 없는데. 그렇죠. 김경률이 한 거긴 하죠. 네. 근데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한 것처럼 네. 이미지가 잡혀버렸네요. 네. 뭐 어쨌든간에 득은 본 거지. 그러니까 네. 뭐 본의 아니게 본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있었죠. 사실 그러고 나가지고 용산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려와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했는데 그때 계기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긴 했죠. 안 내려간다. 네. 심지어 나의 임기는 총선 이후로도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했죠. 왜냐면 좀 달라 보이긴 해. 왜냐면은 막 마지막에 김기현 당대표까지 해가지고 총 몇 명이 바뀌었냐. 하여튼 여럿. 게다가 뭐 장제원의 불출마까지도 이끌어내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꽤 힘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뭔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번에 작동을 못한 거거든요. 네. 이거 이제 추미애는 노태우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노태우식이라고 할 게 아니라 국힘당 내부에서 어떤 이런 권력 대립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차기 주자가 부각되는 케이스들은 그동안 계속 있어 왔어요. 노태우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이해창도 그랬잖아. 이해창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고, 박근혜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쭉 이어왔던 거고 오히려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실은 김무성이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려고 했었다가 그 억세려고 그 웃기는 총국만 연출이 돼버리고 그냥 거기다가 탄핵까지 맞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구도가 제대로 연출이 안 됐던 면이 있는데 그 레이저 맞고 날아갔죠. 네. 네.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뭐 노태우식 6.29로 간듯하다 이렇게 굳이 거창하게 얘기할 거 아니란 말이지. 근데 이제 다스베이더는 그만 봐. 추미애 애초에 이제 이거 이제 그 윤석열을 전두환에 자꾸 대입을 시켜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네. 뭐 이런 영화 뭐였지 이번에 나왔던 영화 서울의 봄. 네. 서울의 봄 그때부터 만들어진 프레임에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만들고 싶어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볼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어쨌든 추미애는 이렇게 했는데 뭐 한동훈은 그 권력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명박 때 박근혜처럼 상당한 지지세를 끌어냈다 이번 이 이벤트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미애하고 김어준의 분석은 틀렸다. 그냥 근데 점점 소설이 좀 성의가 없어지는 것 같아 얘네들.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 그러면서 이어서 펼치는 논리 전개가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어디야 그 저기 민주당 혁신행동 아니지 여기. 혁신회의. 예, 혁신회의랑 좀 비슷한 논리를 펼치는데 이거 이제 추미애가 주구장창 주장해왔던 거죠. 문재인 정부가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네. 나를 안 지키고 윤석열을 지켜줬다. 그래서 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 주장해왔던 거죠, 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추미애가 페북에 쓴 글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와중에 책임을 지고 속고 대조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무슨 염치로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냐. 야, 근데 이 논리대로라고 하더라도 예. 임종석은 좀 억울하다. 임종석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이때.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임종석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중구 혹은 성동갑에 출마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닌가? 임종석이 상관이 있나? 임종석이 상관없진 않지. 총선 앞두고서 이제 비서실장 교체되고 노영민으로 바뀌고서 네. 그다음에 이제 나오려다가 종로 못 받아가지고 불출마한 건데 뭐 책임이 있다. 뭐 그리고 이제 노영민 같은 경우는 청주 상당구 출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또 추미애가 저격을 했어요. 자, 이랬더니 이제 임종석이 이제 다음날 반박을 합니다. 연합뉴스 TV의 인터뷰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응을 하면 못난 집안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직접 언급하는 건 삼가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오늘 띄워놓고 얘기 또 할 얘기는 다 해요 보면은.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부터는 분열하면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또. 네, 그래서 절제하고 네.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맞네. 2019년 1월에 이제 비서실장을 퇴임했다고 하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4월에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들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가 장관으로 계셨고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내가 얘기는 하지 않을게. 너 때문이다. 뭐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이 논쟁에 있어서는 임종석 말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얘기니까 우리가 해왔던 얘기니까. 1등 공신은 추미애지 사실. 그렇죠. 예. 정말 찌질하게 굴었을 그 당시에 법무장관다운 모습을 못 보여주고. 아니 그러니까 전화는 왜 해가지고 보좌관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에휴. 그래서 좀 이 싸움 영상은 사실 좀 웃기긴 그러니까 좀 의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86이랑 97이 붙을 거라 그리고 이제 97이 86 숙청하려고 할 거다 이제 그거는 충분히 예측했던 바고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추미애랑 임종석이 머리채 잡고 싸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 그게 이제 사실 두 사람이 네. 한양대 동문이라서 굉장히 친할 것 같지만 뭐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제 뭐 그렇기는 한데 애초에 그래도 뭐 이 두 사람이 그 권력 투쟁으로 맞붙을 일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단 그게 말이죠.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 이제 임종석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고 그때 추미애가 당 대표였잖아요. 네. 굉장히 삐졌었습니다. 자기 입김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달랜다고 임종석이 이렇게 무슨 뭐 화환인가 뭐 난인가 이렇게 들고서 네. 달래려고 네. 따로 이렇게 방문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소문이 어떻게 났었냐면은 네. 추미애가 이렇게 뭔가 인사 청탁, 인사 추천을 하는 거를 임종석이 다 컷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겠어요? 그 청와대 비서진들 청탁이 인사 추천이 있었는데 네. 비서실장이 다 컷을 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결혼지간이구만 상당히. 관계가 안 좋구나.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다투었다. 네. 네, 이런 이제
소문이 있었죠. 뭐 이제 그렇게 뭐 관계가 안 좋았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시국에 이 시국에 그때부터 이미 남이야. 그리고 우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네. 추다르크 아닙니까? 뭐 근데 말이 좋아 추다르크 사실 돈키호테거든. 그냥 돌격 앞으로. 이분은 독고다이야 언제나. 독고다이. 세력이 없어. 추미애는 그냥 뭐 저희 민주당에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탈당해가지고 그 송영길 감옥당이나 들어가서 같이 비례나 해보든지. 아니 더 편한 거기 있잖아. 그 조국 신당. 거기가 더 꽃길 아닐까? 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들 둘이 나란히 나오면 그것도 웃기겠다. 윤석열한테 두드려 맞은 연대, 뭐 윤석열 피해자 연대, 뭐 이런 거. 뭐 그래도 되겠다. 그런 거 하나 하고. 한심하다. 이게 참 그 탈당해서 이 꼴을 보니까 얼마나 그냥 웃기기만 한지. 네네. 당에 있었으면 또 짜증 났을 텐데. 근데 뭐 추미애 이분은 언제든지 웃음을 줍니다. 한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지금 이제 가짜 뉴스들이 다시 이제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야, 근데 이 양반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뭐 이제 최초로 이번 주에 이제 최초로 나왔던 건 정동영이죠. 네. 24일날 이제 전주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때 이제 개소를 했어요. 아니 지 출마 기자회견하면서 도대체 이낙연 위원장 머리채는 왜 잡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 국민적 분노에 맞서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검찰 독재 정권에 공모하는 그 인물과 세력은 바로 이낙연 전 대표와 이낙연 신당이다. 네. 그러면서 이낙연 위원장께서 전주 방문을 하신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주에 있는 한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냉대를 당한 것으로 안다. 네. 뭐 손님들 중에 한 분은 아침부터 재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고 이낙연 위원장 일행이 별시를 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해서 수모도 겪었다. 이런 막 찌라시 같은 얘기들을 본인의 출마 기자회견에서 굳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날 바로 이제 김희훈 우리 당 대변인이 논평을 냈어요. 정동영 민주당 고문이 이낙연 위원장이 전주 콩나물 국밥집에서 별시를 이용하려다 주인에게 거절당하고 쫓겨났다. 이것이 전북 민심이다라고 언론에 말한 것은 터무니없는 날조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관계를 풀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별실에 이미 예약이 돼 있었고 예약대로 식사를 했는데 뭔 거절당했다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지난 일요일 전북의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조찬을 하기 위해 현진 양영두 씨가 전주 경원동 소재 웽이 콩나물 국밥집을 미리 예약해 두었고 당일 아침 7시 50분에 도착해 예약한 대로 별실에서 9시까지 식사를 하고 나왔다. 그래서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식사가 예정보다 길어졌는데도 편안히 식사하시라고 양해까지 해주었다. 이 집은 처가가 전주인 이낙연 위원장의 오랜 단골집이며 교문이 두텁다. 단골집이었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는 사이인데 무슨 거절을 하고 정동이 앞서서 얘기한 게 뭐 아침부터 재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손님 중에 개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있죠. 그러면 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김yon 대변인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이제 전뼈를 때렸는데 이낙연 위원장이 민주 세력을 분열시킨다는데 신당 창당을 분열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왜 2016년 안철수 의원을 따라 민주당을 깨고 국민의당을 했던 것이냐. 한마디 사과도 없이 민주당에 슬그머니 복당을 하신 분이 할 얘기는 아닌데 싶다. 네. 되치기죠. 네. 할 말 없지 뭐 정동영은. 그리고 정동영 참 나름 또 대선 후보까지는 한 사람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되도 않는 아니 뭐 비슷한 구석이라도 있어야지. 확인해 보면은 딱 이거는 거절 당했다. 별실에서 식사를 했다. 딱 명백하게 갈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방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날 것을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본인의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옛날에 정동영 슬로건이 그거 있잖아요. 정동영은 합니다. 아 그거였나요? 아 그 이재명이었나? 이재명이 하지. 헷갈려가지고. 정동영은 그 대륙으로 가는 뭐 거시기잖아. 뭐 대륙에 몽골 기병. 몽골 기병. 대륙으로 가는 몽골 기병. 몽골 아유.
아유. 정동영 씨는 진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게 네. 이렇게 추락해 있으니까 본인 시다발이하던 이재명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알랑방구 껴가지고 공천장 하나 얻으려고 아둥바둥 되는 겁니다. 그러게 뺏지 않을까 말입니다. 따려고. 그러게 말입니다. 참. 원래부터 쭉 있었으면은 그냥 뭐 명예직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민주당 상임 고문으로서 대우받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판판이 몇 번의 그 상황마다 그냥 이의적으로 굴다가 네. 당에서도 자기 입지만 다 계속 줄여가지고 당에서도 그냥 그 거의 외면당하는 존재가 돼버렸고 그 와중에 안철수 따라 가버리고 거기서도 뭐 우리 박지원 옹만한 활약도 못했잖아. 우리 지금도 그래. 박지원 옹은 화려한 언변이라도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러네. 사실 출마 기자회견에 이설을 한 게 박지원이 지금 민주당에서 입지 키우는 게 혹시 그렇지. 우리 연 위원장님 계속 디스하면서 가짜뉴스를 하면서 좀 입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거 좀 벤치마킹 한 거라고 봐야겠네. 그래도 너무 실력이 없잖아. 우리 박지원 영감님 정도 실력은 돼야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무슨 재주라고. 그것도 무슨 재주라고. 근데 그만한 재주도 없어 이 양반은. 뭐 전달력 좋은 거? 뭐 이런 거 있을라나? MBC 출신 중에 제대로 된 정치는 신경민 의원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조금 굴곡이 있지만 네. 우리 이현주 하면 떠오르는 우리 영선 언니 있잖아요. 영선 언니 지금 이제 아직 미국에 있죠. 미국 네.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책 쓰러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논의를 해주고. 네, 지금 이제 나름 이제 그 꿀잼 혼자 뒷방에서 재밌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선 언니 그냥 우리 당 오시지. 민주당이 가봤자 별로 재미 못 볼 것 같은데. 상황 정리되면 오실 것 같은데 아예 결과 나오면 아니야 그 인자기 그 위치 선점을 해야 된단 말이야. 선점 이제 피곤하신가 봐요 이제. 자 이제 이어서 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정동영급 망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동영급 이상이죠 이거는. 사실 네 이상이기도 합니다. 네. 항상 우리 이낙연 위원장을 단 하나의 진실도 없이 저격해 왔던 이놈의 씨 열린 공감에서 시작해서 더 탐사에서 한 번 더 이름을 바꾼 뉴 탐사에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23일 날 얘네들이 보도한 내용인데 타이틀이 이래요. 이낙연 형제들의 원룸 킹덤 신림동 250채. 뭐 신림동이 뭐 건물 세 채라 그랬나? 건물 세 동에 뭐 두 동인가 세 동. 세 동에 뭐 원룸이 총 250채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제 실상 보니까 뭐 아니고 고시원이고. 사실 고시원 250실 이렇게 해야. 그렇죠. 네. 아니 언제부터 고시원이 뭐 한 채 두 채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제기한 문제를 이미 이제 뭐 반박을 했어요. 우리 측에서. 그래서 이제 뭐 하나씩 보면은. 근저당 설정된 건물 매입은 투기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애초에 근저당이 설정이 왜 됐냐 이게 그 투기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투기 목적이면 시세 차익 늘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 여기 지금 계속 영업하고 있어요. 계속 안 팔고 영업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근저당으로 이렇게 너무 싸게 매입한 게 이게 무슨 그 내부 정보를 빼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고시원업이 2017년에 사법제 사시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한번 이제 싹 한번 특히 신림동 쪽은 그랬단 말이죠. 네네. 지금은 이제 신림동 쪽 같은 경우도 사시 준비생들 말고 사시 준비생은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이나 뭐 경찰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뭐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뭐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사시생들이 주 고객들이었는데 사시 폐지가 되니까 이제 기존에 장사하던 영업하던 고시원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급매물들이 제법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때 이제 급매물로 나온 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영업을 한 건데 이게 무슨 내부 정보냐? 내부 정보까지 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애초에 그 연 위원장님 형제분 중에 한 분이 이점에도 이미 고시원업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분 통해서 이제 많이 정보가 이제 형제들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다 이거는 진짜 웃긴 소리인데 청년 1인 주택 공급 확대 주장을 이제 이낙연 위원장님이 하셨다. 이거랑 여기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덕을 본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끼워 맞추고 있는데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야, 이런 거는 우리 최백은 교수님도 안 틀려. 이 청년 1인 주택이라는 거 이거는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고 이거는 근 몇 년간 계속 정치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다 이거 한 번씩 입에 담았던 얘기들이에요. 마치 그 대학 등록금 동결, 뭐 등록금 반값 등록금 이런 비슷한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 제도의 취지를 보자면은 이게 뭐 결국은 지금 고시원도 사실은 고시원 시스템 자체가 열악한 시스템이고 주거 환경으로 열악한 시스템인 건 맞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청년들한테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청년 1인 주택 정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고시원업은 입지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수요를 빼앗기죠. 네.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장 자체를 정책으로 죽여버리는 결과인데 이게 무슨 뭐 이해관계에 따른 거냐고 얘기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래서 이 청년 1인 주택 정책을 잠깐 좀 보자면은 이거 보통 이제 통상 행복주택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LH에서 이제 전속 주택 공급 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요 보면은 그 중에 이제 행복주택 사업은 청년이나 그 저기 신혼 부부까지 해가지고 네네. 젊은층들 대상으로 한 그런 정책이고 1인 이 중에 이제 고시원이랑 비교할 수 있는 1인 주택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가 기준입니다. 60제곱미터보다 더 작은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대충 60제곱미터 언저리로 세팅을 하려고 하고 60제곱미터가 대략 한 18평 정도 나와요. 근데 고시원은 1평 반, 2평, 뭐 커도 3평 안 넘어가요. 아, 3평이면은 고급이야. 네. 그 고시텔이라 그러던가 뭐. 그렇죠. 네. 이걸 무슨 원룸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일단 이 사이즈를. 투룸이 아니니까 원룸은 원룸인데.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원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큰 방 안에 그렇지. 주방, 화장실 뭐 그다음 샤워실, 그 뭐 침실 거실까지 다 있는 그 공간을 원룸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단지 그렇지. 예. 방 하나를 원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고시원은 잠자고 책상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고시텔까지 가면 간혹 샤워실이나 화장실까지는 딸려 있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 경우에도 주방이나 다른 시설들은 공동으로 같이 쓴단 말입니다. 제 친구가 그 대학 때 그 고시원 2인실을 썼었거든요. 네. 2인실인데 이제 책상이 3개가 들어가 있는 네네. 그런 이제 방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1인실보다는 1인실의 딱 2배가 아니라 2배 조금 더 넓어가지고 네. 거기 제가 자주 놀러 가서 같이 술 술도 마시고 술 먹고 자고 그랬구만. 셋이서 잠도 자고 네.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냥 앉으면 술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대로 누우면은 자는 거야. 그게 오히려 이제 편할 수는 있지 술 먹는 데는. 편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원룸이라고 취급해 주면은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한 굳이 비교하자면은 지금 청년 1인 주택 이 행복주택 정책에서 제공되는 이 진짜 그 원룸이 기존 고시원의 한 10배쯤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되죠? 돈은 그러니까 이제 뭐 월세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돈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 입지 조건 따라 가지고 조금씩 대동소이하게 차이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증금이 한 2천 왔다 갔다 합니다. 대신에 월세가 이제 그 관리비 다 포함해가지고 가스, 수도, 전기 다 포함해가지고 20만 원 선이에요 월세가. 그러니까 보증금이 2천만 원 있는 거 빼면은 월세는 그러니까 매월 들어가는 돈은 거의 고시원이랑 비슷한데? 고시원보다 비싸거나 더 쌀 수 있죠. 왜냐하면 신림동 고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25만 원 선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45만 원 선까지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지금 사실 이 행복주택 정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고시원 시장은 잡아먹히는 거예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행복주택이 그렇게 많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늘려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이 정책을 주장하는 게 고시원 업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거죠.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야 만약에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어마어마한 고시원이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막 집값이 떨어지나? 그러니까 아니면 뭐 막 우리 아파트도 막 집값이 들썩들썩 하냐고. 뭐가 시세 차익이고 도대체 뭐가 진짜 어처구니가. 근데 그 정치 신세계 윤가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뭐 딱 저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냄새만 이렇게 슬슬 김어준식이에요. 변죽 올려놓고 사람들한테 상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재생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걸면은 덤태기 쓸 사람들은 이거 2차 가공해서 다시 확산시킬 하는 사람들, 이제 네. 이재명 지지자들. 네. 개딸들만 걸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교활한 놈들이지 이놈들도. 아 진짜 교활합니다. 네. 아, 실제로 지금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기 뭐 또 짝카피 측에서 또 이상한 또 가짜 웹잡 하나 만들어서 퍼뜨렸고. 그놈 진짜 네. 진짜 넌덜머리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보면은 뭐 이 보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소리를 하다가 반박당하면 또 우기게 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많고. 참 편합니다. 그거 한다고 뭐 총선이 니네 총선이 잘 될까? 이거 한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별로 관심도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것도 사실 개딸 내부용이지. 근데 내부적으로 이런 걸 자꾸 던질수록 그 사실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네. 커요. 네, 그건 있어요. 뭐 민주당이 잘 될 건 없는데 네. 우리가 피해를 볼 그렇죠. 가능성은 있어요. 엄하게 갑자기 예, 이걸 또 예. 끄집어내가지고 잘못 뭐 이상하게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뭐 빠르게 반박해서 막은 거는 정말 잘한 일 같고, 근데 네. 한 번 막았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 계속 막아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도 뭐 이제 할 그만큼 바빠지는 거죠. 진짜로 뭐 실형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걸어버려야 돼. 일단 걸어가지고 네. 더 이상 유포가 많이 안 되게 네. 뭐 그런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당 소식을 명확하게 봅시다. 네. 23일 날 이제 우리 당이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 과제를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4대 실천 목표 해가지고 뭐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 및 비례성 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 당내 민주주의 실천 최우선시, 그다음에 정책 정당 구현, 이게 이제 4대 실천 목표고 여기에 따라서 11개 혁신 과제를 내놨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표기, 면책 특권 포기, 국회의원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그다음에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에 유리하게 편성된 정당 국고 보조 금제 전면 개혁, 그다음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낮추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개편 및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2대1로 확대, 도덕적 정치 규범 강화, 당내 민주주의 실질화, 쌍방향 소통 기반 정책 네트워크 정당 구현, 미래세대 정치 참여 보장하는 정당으로 이제 거듭나는 네, 11개 혁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25일에는 지금 이제 그 미디어 스타트업 얼룩소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얼룩소인데 네네. 얼룩소 여기서 이제 25일부터 이제 2월 1일까지 지금 이제 시민의 질문과 제안에 답변하는 그런 이제 소셜 인터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얼룩소 가입을 했는데 지금 어제 최초로 지금 새로운 미래 위원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실제로 지금 위원장님들한테 질문을 던져가지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해주시진 못해요. 그 중에 이제 괜찮은 질문들을 선정을 해서 해주시는데 요거 이제 가입해가지고 많이들 좀 질문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실제로 보면은 우리 당원이 아닌 것 같은데 당원 지지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정치권에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 글을 남기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질문들을 읽어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뭐 나중에 이제 이 질문자들끼리 어떤 그 모임도 당에서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네. 이 질문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뭐 저기 뭐야 별도의 공청회 같은 것도 진행하려고 하는 이제 향후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에 이제 요 얼룩소 프로젝트 전국민 물음 프로젝트 여기 이제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도당 창당대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5일 날은 경북도당 부산시당이 창당을 했고, 그리고 지금 녹음일인 오늘 27일에는 광주시당이랑 전북도당이 창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8일에는 이제 경기도당 내일이죠. 일요일에는 경기도당이 창당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업로드되는 시점이 이제 아마도 뭐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이니까, 요날 이제 1월 29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충북도당이 창당 예정이 있습니다. 충북도당 창당은 이제 오후 2시에 하고 제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까우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교통이 뭐 다녀오실 만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월 26일에는 1차 인재 영입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이제 그 청년 인재가 4명, 그 다음에 외부 인사 영입이 이제 2분 있었죠. 네. 그래서 한 분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술 경영을 전공한 장승환 부산대 융합학부 연구교수입니다. R&D 기획정책, 기술 사업화, 창업 분야 연구를 함께 해오면서 진로 결정, 취업, 결혼에 이르는 청년들의 모든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연구자이자 취업 창업 전문가입니다. 다음은 최재영 한국영상대 외래 교수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제작, 연출, 연기를 했고 문화예술 전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K문화와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해오신 인물입니다. 자, 다음은 투자회사와 발명 기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계시는 조규민 오썸 라이브 대표입니다. 취사병이었던 동생의 어려움을 듣고서 건더기를 따로 뜨는 국자를 개발하는 등 발명 특기를 가졌다고 하고요. 창의적인 청년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도 상무팀 출신이고요. 러시아 무술 삼보 국가대표입니다. 신재용 씨고요. 2019년 청주에서 열린 삼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제60대 서울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분 요 신재용 씨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부터 우리 당 그 창당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 네네. 그리고 저기 올 초에 그 위원장님 신년 인사 때 그때도 뒤에서 이제 수행을 했었다고 해요. 아, 네네. 등 떠밀려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외부 인사 2분이 영입됐어요. 이제 신원식, 정남준 요 2분인데 신원식 씨는 이제 우리 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신 분이고 68세이십니다. 행시 출신이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 중앙부처를 거쳤다가 또 기업인으로 또 활동을 하셨고 2018년부터인가 전북 정무부지사를 또 역임을 하신 분이에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정남준 씨는 또 이제 우리 당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또 임명이 되신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행시 이제 23회 출신이시고 또 이제 국민의 정부 때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지내셨고 이후에 이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이제 계속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공무원 연금공무단 이사장도 지내셨고 이후에 퇴임을 하시고는 행정개혁시민연합이라는 이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표를 지내시기도 했어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청년 영입 이제 4분은 아마도 비례로 가시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네. 이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신 2분은 아마도 지역구에 출마를 하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단신들 마지막으로 요거는 정보성인데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 당 그 홈페이지에 이제 홈페이지가 조금씩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좀 홍보팀이나 그쪽 인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좀 뭐 이제 원하는 기능 같은 것들이 다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와중에 나온 정보들을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플래카드 같은 걸 많이들 만드시잖아요. 네네. 막 카드 뉴스 자료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는 분들 아니 그 계시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지지자분들이 우리 당원분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쓰고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활용하시라고 이제 이게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우리 당 그 창준이 글꼴 및 색상 정보입니다. 그래서 색상 같은 경우는 깊은 바다색. 이게 그 뭐야 색상 그 이거 헥사 코드로 네, 헥사 코드로 15254F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서체는 격동고딕. 근데 격동고딕이 이게 유료 서체라고 네, 하죠? 유료 폰트? 네, 유료 폰트라 가지고 뭐 그 사적으로 쓰시는 건 상관없는데 온라인으로 쓸 때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차하면 뭐 폰트 하나 사버리면 되지 뭐. 격동고딕 뭐 폰트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요청이 됐던 휴대폰 그 결제 방식으로 당비 납부하는 거 이게 이제 25일 오후 6시부터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네, 뭐 좀 그 아직 우리 당이
조직화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조직화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좀 기능이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제 모색과 대한 박병석 대표님이죠. 지금 현재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그 옛날식으로 하면은 사무부총장 네, 네. 이제 일을 하시는데 네. 그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처음에는 좀 많이 그냥 이해해주고 오히려 네. 좀 도와달라고 네, 네.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네. 지금 소기업으로 출발한 지금 거니까. 집도 절도 없다가 단칸방 하나 겨우 구했는데 네, 네. 많은 걸 바랄 수는 없지. 네, 그래서 뭐 산적해 있는 현안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힘에 부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시간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홍보 쪽에 많은 이제 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네, 많이들 좀 이렇게 뭐 이럴 때 좀 나서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미래 소식 많이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